안녕하세요. 파란 약 먹을래 빨간 약 먹을래 채널의 세모고사입니다. 지난 영상의 댓글에 대륙이동설과 진화론에 대한 언급이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과연 대륙이동설과 진화론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학교는 지구상의 모든 땅덩어리가 원래는 한 덩어리로 붙어 있었는데 각각의 지각판이 분리되면서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학계가 주장하는 원시 대륙의 상상도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과 북아메리카 대륙의 북쪽이, 그리고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과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이, 또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과 인도 대륙의 서남부가, 그리고 인도 대륙의 동남부가 남극 대륙과, 그리고 남극 대륙과 호주 대륙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이 어떤 계기로 서로 분리가 되어서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 증거는 각 대륙의 분리면이 마치 퍼즐처럼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헌데 이건 그야말로 제도권의 숱한 개소리 중 단연 최고의 망발에 불과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놈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지보다 훨씬 더 광대한 땅이 해수면 아래로 들여져 있다는 사실을 미처 계산해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대륙들을 항구에 정박해 있는 선박들처럼 의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개망발을 짓거려 댔던 거예요. 즉 대륙들을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는 거대한 빙하들처럼 생각했던 거죠. 하나의 빙하가 둘로 나누어져 분리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문해충들은 머릿속에 이런 장면을 연상하면서 대륙 이동설을 창안해낸 것이 분명합니다. 남극이나 북극에 위치해 있는 섬이나 육지에 붙어있던 빙하가 기온의 상승으로 떨어져 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오 마이 갓, 땅덩어리가 육지에서 분리되어 떠내려가네. 그렇다면 지구상의 대륙들 역시 이런 식으로 분리된 건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는 모든 대륙들의 일부분이 서로 비슷하게 맞물린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 헌데 이때의 발상이야말로 상식적으로 결코 이해될 수 없는 망상일 뿐이죠. 왜냐하면 수면 위로 보이는 대륙들은 모두 제각각 분리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수면 아래로는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구에서 바다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약 70%, 즉 육지보다 2배 이상 더 크다고 합니다. 헌데 눈에 보이는 면적의 차이는 고작 2배에 불과하지만 수면 위로 드러난 대륙과 그 아래로 펼쳐져 있는 땅의 질량 차이는 어마무시하게 크겠죠. 산을 지은 대부분의 육지 해발은 수십 미터에 불과하죠. 자, 이게 학계가 주장하는 지구의 내부도입니다. 고체로 이루어진 내핵이 있고요. 액체로 이루어진 외핵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핵을 맨틀이 둘러싸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각인데 지각의 두께는 지표면으로부터 약 30km라고 합니다. 맨틀이라는 단어는 딱딱하고 고정된 물질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하부 맨틀인 연약권은 높은 온도로 인해서 점액질 형태를 띠며 유동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차로 인한 대류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그 결과 각각의 지각판이 이동하게 되었다는 게 대륙 이동설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소위 우리가 땅이라고 부르는 지각판의 두께는 지표면으로부터 약 30km가 되겠죠. 저지대는 30km를 조금 넘을 거고 히말라야 같은 고지대는 거의 40km에 육박할 겁니다. 해수면 아래의 지각의 두께도 최소한 20km에 육박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심해저의 깊이가 약 13km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 두꺼운 지각판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 서로 분리되었다는 게 대륙이동설의 전제 조건입니다. 지각판들이 분리되지 않았다면 대륙들은 서로 멀리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요. 대륙들이 분리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에도 저는 절대 동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기초물리학 이론과도 정면으로 위배되거든요. 전에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연계에는 대표적인 4가지 힘이 존재하죠. 그중 하나가 바로 중력입니다. 중력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약 4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달을 지구의 중력이 끌어당기고 있으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지구를 태양이, 그리고 26,500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계의 블랙홀이 태양을 끌어당기고 있다. 이게 바로 중력이론이죠.
잡것들의 주장대로라면 중력은 그야말로 전지전능한 힘이 될 겁니다. 한데 이 중력은 질량에서 비롯됩니다. 지각은 어마무시한 질량을 갖고 있으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 또한 엄청나겠죠. 한데 그런 중력도 강력에 비하면 3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중력은 강력의 10의 44승분의 1에 불과하니까요. 강력은 어떤 물체가 자신의 형체를 유지하려는 힘을 의미합니다. 즉 바위나 쇳덩어리가 부서지지 않고 원형 그대로를 유지하려는 힘이 강력이죠. 이런 전무후무한 강력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서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 또한 개소리지만요. 아무튼 이토록 전무후무한 중력과 강력으로 똘똘 뭉쳐져 있던 지각의 결속력을 산산조각 내버릴 초극강의 힘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대한 행성과의 충돌을 제외하고 자연계의 그 어떤 힘이 감히 중력과 강력으로 결속되어져 있던 지각을 완전히 분리시켜낼 수 있을까요? 이것만 봐도 대륙이동설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망상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부터 성립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껌에 불과한 얘기니까 그냥 모른 채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저 잡것들의 주장대로라면 원시대륙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붙어 있었겠죠. 이게 해수면이고 이게 수면 위로 한 덩어리로 붙어있던 대륙들입니다. 해안가는 해발 0m에서 10m 정도, 내륙지방은 수십 미터쯤 되겠죠. 그리고 산악지대는 수백 미터에서 수킬로미터쯤 될 거고요. 따라서 지각의 두께는 30km에서 40km 정도 될 겁니다. 헌데 바다 위 땅보다 해수면 아래 땅이 훨씬 더 광대하죠. 못해도 수만 배는 더 클 겁니다. 헌데 대륙이 이런 식으로 분리된 뒤에 제각각으로 움직여서 현재의 모양을 갖췄다? 그 증거는 각 대륙들의 단면들이 거의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륙의 조각들이 수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동안 절단면이 거의 손상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게 사실이라면 대륙의 절단부는 해수면 아래로는 30km의 낭떠러지로 이루어져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대륙과 대륙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당이고요. 이걸 구체지구에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가장 바깥쪽이 하늘색 원이 해수면이고 안쪽 파란 원이 하부멘틀, 즉 연약권, 분홍색 원은 외핵, 붉은색 원은 내핵이 되겠죠. 그리고 해수면 바깥으로 솟아있는 연두색 부분이 원시대륙이고 녹색은 해수면 아래로 펼쳐져 있는 지각층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상상도는 지구의 절반을 잘낸 단면도인 거죠. 한데 어떤 이유로 지각층에 균열이 생겨서 지각판들이 서로 분리되게 됩니다. 동시에 하부멘틀층에 대류현상이 발생되어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죠. 헌데 수면 아래로는 수면 위의 땅보다 수만 배 더 큰 질량을 가진 땅덩어리가 이미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조그만 대륙들이 자기보다 수만 배 더 큰 질량의 땅덩어리를 헤치고 멀게는 2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지구의 반대편까지 이동해 간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정신병자들이 망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 아닌가요? 허나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가능하다고 쳐주죠. 그렇다고 해서 모순이 해소되는 건 결코 아니니까요. 그 대류현상을 따라 지각판들도 이동했다고 치겠습니다. 그 결과 이런 식으로 포전하게 되겠죠. 헌데 호주의 유라시아 대륙 옆으로는 끝없는 지각층이 버티고 있죠. 이 어마무시한 양의 지각들을 밀어젖히고 호주와 유라시아 대륙이 반대편 끝까지 이동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다 밑에 포진해 있던 지각층들은 밀리고 밀려서 해수면 위로 융기되게 되겠죠. 밀린 만큼 솟아오르게 될 테니까 수만 킬로미터, 즉 정지궤도 위상의 고도에 육박하는 거대한 대륙이 형성되게 될 겁니다. 대륙들이 분리된 절단면 밑으로는 땅이 존재하지 않는 수십 킬로미터짜리 낭떠러지가 형성되게 될 거고요. 하지만 대륙 이동선에서 해저의 땅이 밀리고 밀려서 새로운 거대 육지가 생겨났다는 얘기는 없죠. 따라서 이래저래 대륙 이동선은 모순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의 이런 비판의 개잡것들은 또 이런 궤변을 늘어놓을 겁니다. 해수면 아래의 땅이 밀리고 밀린다고 해서 꼭 해수면 바깥으로 솟구쳐 올라가야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밀리고 밀린 땅덩어리는 다시 하부멘틀로 꺼져 내려서 용해되고 그 용해된 땅들은 하부멘틀층을 대류하다가 위로 솟구쳐 올라 대륙 간의 빈 공간을 메운다라고요. 이렇게 말이죠. 물론 이 또한 개망발에 불과한 얘기죠. 왜냐하면 길이 4만 킬로미터, 두께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어마무시한 질량을 가진 지각층이 멘틀로 꺼져 내린다면 멘틀이 제물이 높은 온도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들을 모조리 녹여서 액체로 만들 수 있을까요? 게다가 지각층이 꺼져 내릴 때 그 위에 바닷물들도 모조리 다 꺼져 내릴 텐데요. 그렇게 되면 멘틀의 온도가 급감해서 액체에서 고체로 응고되어 버리고 말겠죠. 따라서 더 이상의 대류 현상이 진행될 수 없는 것은 물론 지구의 온도도 급감해서 얼음의 별로 전락하고 말겠죠. 그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지옥의 별로 말이죠. 이처럼 조금만 생각해보면 대륙 이동설은 그야말로 정신병자들이 망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치시죠. 대륙들의 이동으로 밀리고 밀린 지각층이 수면 위로 누적되지 않고 모조리 멘틀 아래로 꺼져내려서 마그마에 용해되었다고요. 그리고 그 용해된 지각들은 6개의 대륙 사이로 솟아올라 빈 공간을 메웠다고 말이죠. 헌데 그렇게 되면 해수면 아래로 수십 킬로미터 낭떠러지를 이루는 해안가는 존재할 수 없게 되겠죠. 멘틀을 대류하던 마그마가 솟아올라 빈 곳을 모두 메웠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도 개 잡것들이 분리되었다고 주장하는 해안가가 깎아지른 절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절대 아니죠. 해수면 아래로 끝없이 모래밭이 펼쳐져 있죠. 헌데 어떻게 각 대륙들의 지형이 퍼즐처럼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건가요? 한 덩어리로 붙어있던 남미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지구의 정반대편으로 멀어졌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멘틀을 대류하던 마그마가 솟아올라 두 대륙 사이를 메웠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지형이 달라지겠죠. 그 수평거리는 1km가 될 수도 있고 수백 킬로미터가 될 수도 있겠죠. 절단면의 해안선의 지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절단면이 퍼즐처럼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이 이동을 했다. 또 대륙과 대륙 사이에 새로운 땅이 솟아올랐다면 그 땅은 모두 용암이 응고된 끝없는 현무암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멘틀을 벗어나자마자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게 되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극히 일부분을 제외한 수면 아래의 지표면은 현무암이 아니라 흙으로 뒤덮여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륙 이동설이 진리라면 원시 대륙과 새로 생긴 땅, 즉 해수면 아래의 땅은 생성 연대가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지구의 탄생 시기는 약 46억 년 전이고 대륙 이동은 2억 년 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양자의 생성 연대는 수십억 년의 차이를 갖게 될 겁니다. 아무리 못해도 수억 년에서 수천만 년의 차이를 갖게 되겠죠. 대륙 이동설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찾았네요. 해수면 위와 아래 땅의 생성 연대를 분석해보면 됩니다. 그쵸? 손바닥 뒤집기처럼 아주 간단한 일이죠. 헌데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이렇게 단순 무식한 방법조차도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들이 전문가라고요. 저 같은 문외한조차도 대륙 이동설을 전해들은 바로 그 순간 즉시 생각해냈는데요. 아직 기술적으로 토양의 연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지구의 나이나 지층의 연대는 정확하게 가늠해낼 수 있지만요. 자, 잡것들이 그려놓은 상상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미와 아프리카 대륙은 거의 정반대편에 떨어져 있죠. 자, 이 부분을 기점으로 두 대륙이 분리됩니다. 남미는 왼쪽으로, 그리고 아프리카는 오른쪽으로요. 두 대륙 사이는 땅덩어리가 존재할 수가 없죠. 따라서 절단부는 하부멘틀까지 약 30km 이상의 낭떠러지가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 즉 이쪽은 바닷물에 뒤덮여 있지만 그 아래로는 끝없는 땅덩어리가 펼쳐져 있겠죠. 이쪽과 이쪽, 남극과 호주 대륙 바깥쪽도 마찬가지고요. 해수면 아래의 땅덩어리의 질량은 해수면 밖의 땅덩어리의 질량보다 수만 배 더 클 겁니다. 헌데 이 조만한 대륙들이 그걸 헤치고 무려 2만 킬로미터나 이동을 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티코가 63빌딩을 들이받았는데 티코는 멀쩡하고 63빌딩만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는 황당무계하게 그지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도 개살 것들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칠게요. 어쨌든 그러면 이 부분, 즉 남미의 서쪽 해수면 아래의 땅덩어리는 왼쪽으로 떠밀려 나가겠죠. 남미 대륙이 헐크처럼 놀라운 힘으로 마구마구 밀어대니까요. 그러면 해수면 아래 지각들이 서해안 위로 계속 쌓이겠죠. 즉 이 부분은 누적된 지각 때문에 해발 고도가 수백 미터에서 수천 미터는 돼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남미의 서해안뿐만 아니라 원시대륙의 해안선은 전부 다 수백에서 수천 미터의 고도를 가진 깎아지른 낭떠러지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해수면 위로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해안가는 완만한 해변을 갖고 있죠. 또 수만 킬로미터나 되는 지각을 모조리 마그마 속으로 침화시키려면 도대체 얼마나 무지막지한 힘이 적용되어야 할까요? 그런 어마무시한 힘이 과연 지구 내부에 존재할까요? 그리고 그 힘은 어떻게 선별적으로만 작용하게 되었을까요? 무려 3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지각들을 해수면 아래로 꺼져내리게 만든 그 초강력한 슈퍼파워가 왜 6개의 원시대륙에는 전혀 작용하지 않아서 원시대륙의 함몰은커녕 분리된 해안선의 눈꽃만큼의 변형도 초래하지 못했던 걸까요? 원칙은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론으로 정립될 수가 있는 거죠. 원칙이 특정 목적에 맞춰 선별적으로만 작용된다면 그건 이론이 될 수 없는 거죠. 단지 정신병자들이 망상에 불과할 뿐이죠. 이놈이 바로 대륙이동설의 시조인 알프레드 베게너라는 놈입니다. 놈은 1912년 대륙의 기원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판구조 운동의 원동력이 달의 조성력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달의 조성력이란 달의 인력을 의미합니다. 달의 인력이 지구의 바닷물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저수간만의 차가 발생한다는 개소리죠. 한데 달의 인력이 해수면으로부터 수십 킬로미터 아래에 위치해 있는 지각을 끌어당겨서 지형을 변화시킨다? 이건 정말 정신병자들이 하품하는 소리죠. 왜냐하면 달의 인력이 지구의 지각을 분리시킨 뒤에 그 어마무시한 질량을 가진 대륙들을 제 마음대로 이동시킬 정도로 막강하다면 지구가 지난 세월 동안 똑같은 속도로 자전할 수 있을까요? 또 지구의 공전 속도와 경로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겠죠? 이 상상도를 살펴보시죠. 붉은 원은 태양, 연두색 원은 지구, 노란 원은 달입니다. 이 상상도는 천구의 북극점에서 내려다본 상상도입니다. 달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초속 1km의 속도로 지구 주변을 공전하고 있죠. 그래서 달이 태양보다 날마다 50분씩 늦게 뜨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읽어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구에 미치는 태양의 인력은 달의 인력에 비해 훨씬 더 크겠죠. 달은 지구를 공전시키지 못하지만 태양은 지구를 공전시키고 있으니까요. 달은 한 달에 한 바퀴 지구 주변을 공전하고 있죠. 보름 동안은 태양에서 가까운 쪽을, 그리고 나머지 보름 동안은 태양에서 먼 쪽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구에 미치는 양자의 인력은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변화하게 되겠죠.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지나가게 될 때는 달의 인력 플러스 태양의 인력, 그리고 태양에서 먼 쪽을 지나가게 될 때는 태양의 인력 마이너스 달의 인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달이 태양과 어떤 각도를 이루느냐에 따라 또 수시로 달라지게 될 거고요. 따라서 한 달 동안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 수시로 변화하게 되겠죠. 그런데 공전은 중력과 원심력이 평형을 이룬 결과라고 개잡것들이 떠들어대죠. 그리고 그 평형은 깃털 하나의 무게만으로도 무너지는 법이고요. 헌데 지구의 지형을 완전히 뒤바꿔버릴 정도로 강한 인력이 지구 주변을 회전한다면 과연 지구는 태양 주변을 공전할 수 있을까요? 이 대답에는 고도의 물리학적인 지식이 전혀 필요가 없겠죠. 초등학교 다니는 꼬맹이들도 즉각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절대 불가능하다 라고요. 그런데 독일의 지질학자였다는 알프레드 베게너는 이 단순 무식한 논리조차도 깨우치지 못한 자였습니다. 과연 그런 자가 창안한 대륙이동설이 사실일 수 있을까요?
이처럼 대륙이동설의 모순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합니다. 그야말로 개소리에 지나지 않는 발상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제도권이 주장하고 있는 지구과학은 천체우주 물리학의 사생아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허접할 수밖에 없고요. 천체우주 물리학의 이론들이 하나하나 구축될 때마다 그에 맞춰서 급조된 것이니까요. 신화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 천체우주 물리학의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양자가 신성 파괴, 즉 창조론을 붕괴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만 봐도 그 탄생 의도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학이라는 학문은 천동설, 즉 신성을 파괴하기 위한 사악하기 그지없는 의도로 급조된 겁니다. 그래서 대륙이동설은 진화론을, 그리고 진화론은 대륙이동설을 뒷받침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로 남용되고 있죠. 대륙이동설의 또 다른 증거 하나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공룡과 이렇게 생긴 공룡의 화석이 남미와 아프리카 대륙에서, 그리고 이렇게 생긴 공룡 화석이 아프리카와 인도, 남극 대륙에서, 그리고 이렇게 생긴 식물의 화석이 남미와 아프리카, 인도, 남극, 호주 대륙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만약 대륙이 이동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똑같은 종류의 생명체들이 다른 대륙에서 발견될 수 있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대륙들은 한 덩어리로 붙어 있었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게 개잡것들의 주장이죠. 진화론에 따르면 모든 다세포 생명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로부터 수십억 년 동안 진화의 신화를 거듭해왔다고 합니다. 최초의 공룡 또한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이놈이 최초의 공룡이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키는 2m 정도이고 초식성이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수천만 년이 흐르는 동안 생물학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수많은 종의 공룡들로 진화가 되었다고요. 한데 수천만 년 동안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려면 교미를 통해서 계속 번식을 해야 되겠죠. 공룡이 무슨 불사지차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한 놈은 오직 한 종으로만 진화될 뿐이니까요. 따라서 한 놈이 수많은 종으로 진화하려면 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번식에 번식을 거쳐야 되겠죠. 그런데 번식을 하려면 최초의 공룡은 2마리 이상이었겠죠. 혼자서는 교미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한데 공룡 또한 박테리아에서 진화된 거라면 굳이 최초의 공룡이 2마리여야만 할 이유는 전무한 거죠. 무수히 많은 박테리아들이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상당수의 공룡으로 진화되었겠죠. 그리고 그 공룡들 중에는 같은 종도 있을 거고요. 즉 대륙이 붙어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같은 종의 공룡이 다른 대륙에서 탄생될 수도 있는 거죠. 박테리아가 오직 한 대륙에서만 존재했을 리는 만무하니까요. 따라서 같은 종의 공룡 화석이 원격지의 2 대륙에서 출토됐다고 해서 그 대륙들이 서로 붙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건 진화론에 근거해서도 개망발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에 의거하면 대륙들이 서로 분리된 건 2억 년 전이고 현생 인류의 시조인 호모사피엔스가 탄생된 건 10만 년 전에서 40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륙 이동설이 사실이라면 호모사피엔스 또한 공룡들과 마찬가지로 특정 대륙에서만 번식을 해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호모사피엔스의 유골은 아프리카, 유라시아는 물론 오스트랄라시아, 즉 호주를 비롯한 남태평양 부근의 섬들에서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륙이 이동하지 않았어도 호모사피엔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룡 또한 각 대륙에서 번식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개잡것들은 이런저런 변명거리를 갖다 댈 겁니다. 빙하가 호주까지 길을 만들어줬다는 등의 개망발을요. 각국 정부들이 주장하는 지구온난화 현상은 개사기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고해성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약간 더워졌다가 약간 추워진다고요. 그리고 그 온도의 편차는 고작 몇 도에 불과하다고요. 헌데 그걸 갖고 개잡것들이 오존층이 파괴돼서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개구라를 치고 있는 거죠. 국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어서 앞만 보고 달려는 경주마를 전락시키기 위해서요. 따라서 빙하기 이론 역시 당연히 개사기가 되겠죠. 천체우주 물리학뿐만 아니라 지구과학에서 씹으려다는 모든 이론들은 다 개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같은 목적을 띠고 같은 뿌리에서 태동된 거니까요.
한마디로 과학자라는 것들은 사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아무 말이나 씹으려다는 개잡놈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코앞에 놓여져 있는 라면 상자 안에 라면이 들어있는지, 책이 들었는지, 장난감이 들었는지, 아니면 텅 비어있는지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또 어젯밤 술 처먹고 택시를 타고 들어왔는지 기어 들어왔는지도 기억 못하는 것들이 라니아키아 초원하다는 이 지름이 5억 광년이며 관측 가능한 우주의 거리는 470억 광년이다. 5억 광년, 470억 광년이나 내다볼 수 있는 최첨단 만환경을 갖고 있는 놈들이 슈퍼지구를 발견했는데 그 거리가 고작 몇 광년 떨어져 있었다. 이게 도대체 뭔 개소리냐고요. 정말 이런 정신병자들 하품하는 소리를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제 채널에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그쵸? 마지막으로 진화론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끝내겠습니다. 딘 캐년이라는 화학진화학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강의와 집필을 통해서 진화론을 세상에 설파하면서도 늘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현재의 복잡 단단한 생명체가 박테리아와 같은 간단한 유기화학물에서 탄생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었죠. 그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오랫동안 연구를 거듭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DNA와 단백질은 간단한 화학 원소의 조합으로는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진화론이 허구임을 선언하게 됩니다. 또 칼 워너라는 내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진화론의 진위 여부를 증명해내기 위해 한 가지 획기적인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껏 공룡 화석과 함께 발견된 여러 화석들을 현재 생명체와 비교해보는 것이었죠. 만약에 공룡시대의 화석들이 현재의 생명체들과 외형적으로 완전히 다르고 또 그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화석들이 발견된다면 진화론은 만고불변의 진리로 고착화될 수 있겠죠. 또 그와는 정반대로 수억 년이 지나는 동안 양자의 외형이 조금도 변함이 없다면 진화론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겠죠. 그래서 워너 박사는 세계 각지의 공룡 발굴지와 박물관들을 찾아다니며 공룡 화석과 함께 출토된 화석들을 현재의 생명체와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수집 가능했던 모든 표본 생명체들이 현재까지 조금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 단계의 화석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요. 즉, 진화론이 개구라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된 거죠. 지금 보고 계시는 것들이 제가 칼 워너 박사의 영상에서 5년 전에 캡처해 놓았던 장면들입니다. 새우를 비롯해서 성게, 가재, 물고기, 상어, 산호초와 같은 각종 수중 생명체들은 물론 지렁이와 같은 무척추동물, 그리고 잠자리를 비롯한 각종 곤충들, 그리고 개구리, 도마뱀, 뱀, 거북이, 악어와 같은 파충류 동물들, 그리고 각종 조류와 식물들까지 공룡 지층에서 발견된 모든 화석의 주인공들이 현재까지 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반면에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 중인 화석은 단 한 개도 발견할 수 없었죠. 즉, 진화론 역시 개구라였던 겁니다. 화석의 종과 속은 그것을 최초로 학계에 보고한 학자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런데 현재에도 패치디플렉스라는 잠자리의 종속명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똑같이 생긴 녀석의 화석에는 우라금파스라는 완전히 다른 명칭을 부여해 놓았습니다. 또 왼쪽이 공룡지층에서 출토된 화석입니다. 현재 미시시피 강에 살고 있는 악어의 뼈 구조와 100% 일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베르토 감시 랭스톤이라는 얼토당토하는 명칭을 부여해 놓았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화석에는 피부색에 대한 정보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의 보건미술가들은 현재까지도 버젓이 존속하고 있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색으로 치장해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종인 것처럼 왜곡을 시켜놓습니다. 그 더러운 속내가 훤히 들여다 보이죠. 지금 소개해드린 이 장면들은 제가 5년쯤 전에 캡처해놓은 것들입니다. 당시의 주소는 기록해놓지 않았는데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유튜브에서 원본 영상을 찾아보려고 뒤져봤는데 보이질 않더군요. 그래서 원본 영상의 주소를 링크할 수 없었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유튜브에서 검색해보니 진화론이 허구임을 증명해주는 영상들이 정말 많이 게시되어 있더군요.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었는데 말이죠. 관심 있는 분들은 시간 나실 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화학자라는 개 잡것들의 작태를 폭로한 칼 워너 박사의 영상을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진화학자라는 개 잡것들이 어떤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지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분석해 놓은 영상인데요. 여기서는 시조새에 관한 부분만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링크를 남겨둘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전체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Museum models are wrong because scales were not found on the fossils. He contends that Archaeopteryx had a feathered head. Have a record of the body covering of the head, for example. So reconstructions are in most or in large parts are hypothetical and speculative. What is not known is the covering of the head, whether it was scaly. It doesn't mean that the lack of feather imprints means that there were no feathers. It's well possible that finer feathers and short and more delicate feathers just were not preserved as fossils, as imprints. They were too soft, too tiny. And how far the feathers reached around the skull, we just don't know. Whether it was scaly like a lizard, we don't know, but I personally, I'm very suspicious that that was true. But as I said, this is all speculation. Many models of Archaeopteryx highlight the wing claws, which are thought to be similar to claws on the arms of dinosaurs. Opponents of evolution argue that claws on the wings are not necessarily a dinosaur feature. Bats have wing claws, but bats are mammals and unrelated to dinosaurs. Also, many modern birds have claws on their wings. But we have also other birds, a lot of birds, which display claws as nestlings. This is not so rare. This is amazing. Yeah? I think Birds today have a very short tail called a pygostyle. Yet the tail of Archaeopteryx is relatively long, which some believe to be another dinosaur trait. Opponents argue similarities such as the length of tail cannot be used as evidence for evolution, since many animals have long tails. Some museum models show Archaeopteryx in a dinosaur-like pose, using its wing claws to catch its prey. However, if the bones of Archaeopteryx are reassembled in a bird-like position, its skeleton takes on the appearance of a modern bird. And if the speculative scales are replaced with feathers, Archaeopteryx looks no more unique than other birds. Although scientists who support evolution believe Archaeopteryx evolved from a dinosaur, they have not found the fossils to prove this. Opponents of evolution suggest that Archaeopteryx is a specialized bird, and without bird ancestors, the theory is essentially speculation. 오늘은 이쯤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활기찬 한 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